성군 세종의 가장 끔찍한 가족사, 22명의 자식, 피로 물든 왕실의 저주, 성군이라 불린 남자, 세종. 그는 하늘이 내린 임금이자만 백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찬란한 왕의 뒤편에 피로 얼룩진 저주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22명의 자식 중 절반이 비명 속에 쓰러지고 가장 사랑한 아들들은 병으로 눈앞에서 죽어갔습니다. 남은 자식들은 서로의 목을 겨누었고 손자는 숙부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을 구한 성군의 피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 하늘의 임금, 세종의 가장 끔찍한 가족사로 들어갑니다. 1418년 8월 11일, 조선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은 단순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학자였고 과학자였으며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치세, 32년 동안 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와 물시계가 궁궐 마당에 서고 북쪽 국경에는 사군 육진이 설치되어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시장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종소리가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대신들은 임금의 지혜에 감탄했고 백성들은 왕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1443년 세종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냅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28글자가 천만 백성의 입에서 자유를 노래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반만이 아니라 천민도,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늙은이만이 아니라 아이도 모두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혁명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궁궐 안은 축복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원왕후와 6명의 후궁 사이에서 22명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18명의 아들과 4명의 딸. 왕실 가계도는 마치 하늘이 내린 선물처럼 풍성했습니다. 대신들은 이렇게 많은 왕자들이 있으니 조선의 미래는 천년을 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왕자들은 궁궐 안을 뛰어다니며 웃었고 공주들은 정원에서 꽃을 따며 노래했습니다.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완벽한 왕국이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신의 축복은 언제나 값을 요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값은 상상보다 훨씬 더 잔혹할 것이라는 것을.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깊어집니다. 세종의 빛은 너무나 찬란했기에 그가 치러야 할 그림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1444년 12월, 겨울이 궁궐을 덮쳤습니다. 첫눈이 내렸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광평대군이 쓰러졌습니다. 세종의 5째 아들이자 총명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던 20살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책을 사랑했고 시를 지었으며 동생들을 아꼈습니다. 대신들은 그를 보며 미래의 훌륭한 신하를 보았고 백성들은 그를 보며 어진 왕자를 보았습니다. 병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어이들이 밤낮으로 약을 다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바르고 기도를 올렸지만 열은 식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침상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금의 손이 아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끝을 태웠지만 세종은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는 아들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라질도 내려놓았습니다. 책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의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록에 따르면 광평대군은 젊은 나이에 요절했으며 일부 문헌은 전염병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병명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촛불이 꺼지듯 광평대군의 숨이 멈췄습니다. 세종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왕의 눈물은 바닥에 떨어져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금이 수라를 들지 아니하니 나라가 함께 울었다고. 세종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 공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걱정했습니다. 왕자의 죽음도 슬프지만 임금의 건강도 중요했습니다. 나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에게 그 순간 나라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습니다.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1445년 초 또 다른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평원대군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세종의 7째 아들, 겨우 17살이었습니다.
광평대군이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이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홍역이었다고 전하나 이 역시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너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1년도 되지 않아 두 아들을 잃은 세종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대전 안에서 촛불 2개가 나란히 켜졌습니다. 2개의 관 앞에 선 한 아버지, 흰 상복을 입은 왕, 궁녀들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왕의 눈물을 보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두 아들의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는 것은 하늘과 조상 앞에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세종은 죽은 아들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궁궐을 덮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도 울지 않았고 바람도 숨을 죽였습니다. 자연조차 왕의 슬픔 앞에 경건해진 것 같았습니다. 장례 행렬이 궁궐을 떠났습니다. 두 왕자의 마지막 여행이었습니다. 세종은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눈 속에서 2개의 관이 멀어져 갔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하늘이 그들의 빛남을 질투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 밝았던 두 별이 너무 일찍 떨어진 것입니다. 세종은 밤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고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일했건만 왜 내 아이들을 데려가는가? 나의 충성이 부족했는가? 나의 정성이 모자랐는가?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별들만이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아파도 왕은 왕이어야 했습니다. 세종의 맏아들 문종이 세자로서 나라 시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문종은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사랑했고 백성을 아꼈습니다. 그는 책을 읽으며 밤을 지새웠고 대신들과 정사를 논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저 아이라면 나라를 잘 이끌 것이라고. 그러나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병약한 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았고 체력이 약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났습니다. 겨울이면 더욱 심했습니다. 세종은 아들을 볼 때마다 걱정이 앞섰습니다. 내가 떠나면 저 약한 아이가 이 무거운 왕관을 견딜 수 있을까? 저 가늘고 긴 어깨가 이 나라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까? 밤마다 세종은 이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는 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문을 닫고 책을 읽기보다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전략에 능했고 군사에 밝았습니다. 칼을 쥐는 손이 확고했고 명령을 내리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따랐고 장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세종은 수양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강하다. 너무 강하다. 이 아이는 야심이 있다. 너무 많은 야심이 있다. 야심은 나라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나라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강한 왕자는 때로 위험한 왕자가 됩니다. 어느 날 밤 세종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문종과 수양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들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세종은 말없이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들은 책을 들고 있었고 한 아들은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한 아들은 눈을 똑바로 들고 있었습니다. 세종의 시선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임금의 근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도록 두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두 왕자의 얼굴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세자궁의 추문이었습니다. 1427년부터 1436년 사이 문종의 두 세자빈이 연이어 배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휘빈 김씨였습니다. 그녀는 세자의 첫 번째 아내였습니다. 아름답고 총명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세자의 총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위험한 선택을 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인물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휘빈 김씨는 세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 금지된 주술을 사용한 혐의로 배출되었습니다. 압승술이라 불리는 비술이었습니다.
무당을 궁궐 안으로 불러들이고 부적을 만들고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미신과 사술은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휘빈 김씨는 배출되었고 궁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세자빈의 자리에 있던 여인이 평민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자빈 순빈봉 씨는 더욱 충격적인 이유로 배출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그녀가 궁녀 소쌍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역사넷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세자궁 관련 문서들은 이 사건의 전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언들이 실록에 기록되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매우 민감한 것이었습니다. 순빈봉 씨 역시 배출되어 궁을 떠났습니다. 세종은 이 두 사건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왕의 집이라 하나 결국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궁궐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나약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명의 며느리가 추방되었습니다. 세자는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 번째 아내 현덕왕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가 단종의 어머니가 됩니다. 궁궐의 등불 하나가 꺼졌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어둠이 시작된 것입니다. 세종은 그날 밤 왕관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법을 만들고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가족의 마음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종은 백성에게는 성군이었지만 가족에게는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 이야기가 놀랍지 않나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450년 8월 4일 조선의 태양이 졌습니다. 세종대왕이 승하한 것입니다. 32년간 나라를 다스린 성군의 마지막은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는 침상에서 세종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나라의 기둥이라 불리던 두 대신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육진 개척의 영웅이었습니다. 북방의 땅을 넓히고 여진족을 물리친 장군이었습니다. 황보인은 지혜로운 재상이었습니다. 정사에 밝고 사람을 잘 아는 신하였습니다. 세종은 이 두 사람을 믿었습니다. 나라를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종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어린 세손을 지켜주어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세손, 문종의 아들 단종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단종은 겨우 10살이었습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문종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문종이 오래 살지 못한다면 왕위는 어린 손자에게 갈 것이라는 것을. 어린 왕. 역사는 어린 왕에게 잔인했습니다. 세종은 두 신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한다. 내 손자를 지켜달라. 두 신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날 밤 궁궐의 모든 촛불이 꺼졌습니다. 세종의 숨이 멈춘 것입니다. 종이 울렸습니다. 느리고 무겁게 울렸습니다. 백성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장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성군이 떠난 것입니다. 조선의 해가 진 것입니다. 세종이 떠나던 날 하늘도 울었다고 전해집니다. 비가 내렸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연조차 왕의 죽음을 슬퍼한 것입니다.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문종은 1452년에 즉위하여 같은 해에 승하했습니다.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이었습니다. 만성 질병이 그를 서서히 삼켜버린 것입니다. 문종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처럼 백성을 사랑하려 했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1452년 10월 6일 문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재위 2년. 너무 짧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종보다 먼저 떠났습니다. 아니 세종이 떠난 지 불과 2년 만에 따라간 것입니다. 왕위는 12살 어린 손자 단종에게 넘어갔습니다. 세종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궁궐은 촛불로 가득했지만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12살 소년이 용상에 앉았습니다. 너무 큰 왕관이 그의 작은 머리를 짓눌렀습니다. 너무 넓은 옷이 그의 어린 몸을 감쌌습니다.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추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떠났고 아버지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태어나자마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2살 소녀는 혼자였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좌우에서 나라씨를 보필했습니다. 세종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대신은 충성스러웠습니다. 어린 왕을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정사를 돌보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단종은 두 대신을 믿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 속에서 다른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죽고 조카가 왕이 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권력을 쥐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위태롭다. 어린 왕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신하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이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었을까요? 역사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음력. 그날 밤이 왔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개유정난이라 부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우리 역사넷은 이 사건을 조선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 중 하나로 기록합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함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두웠습니다. 달도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갑옷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울렸습니다. 칼이 칼집에서 빠져나오는 소리가 났습니다. 날카롭고 차가운 소리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수양대군의 부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김종서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늙은 재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일한 신하가 마지막 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종서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칼이 번쩍였습니다. 노신하 김종서는 저항할 틈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그의 피가 바닥에 흘렀습니다. 피가 책상 위에 편지를 적셨습니다. 세종의 유언이 적힌 편지였습니다. 어린 새손을 지켜주어라. 하지만 그 약속은 피로 지워졌습니다. 황보인과 그의 동료들도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끝나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난공신에 봉해졌습니다. 나라를 바로잡은 공신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군권과 정권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12살 단종은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궁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믿으라고 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숙부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칼을 찬 숙부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숙부가. 어린 왕은 알았습니다. 왕좌를 지켜야 할 칼이 이제 왕좌를 삼키려 한다는 것을. 하지만 어린 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떨 뿐이었습니다. 1455년 8월 3일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에게 양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14살 소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죽을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여도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왕관을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왕관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왕관을 벗는 손이 더 무거웠습니다. 수양대군이 왕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상에 앉았습니다.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7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관에는 조카의 눈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절을 했습니다. 만세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함성 속에서 조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14살 소년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이 아니었습니다. 임금에서 군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유배지로 향해야 했습니다. 단종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궁궐이 멀어져 갔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사라져 갔습니다. 14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충신들이 움직였습니다. 사육신으로 불리는 6명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들은 모두 세종과 문종을 섬긴 신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종을 사랑했습니다.
어린 왕을 보호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단종을 포기시키기 위해 세조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습니다. 성공하면 나라를 바로잡는 것이었고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충성이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의리가 목숨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발각되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습니다. 세조의 병사들이 그들을 잡으러 왔습니다. 6명의 충신은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가 직접 물었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배신하느냐? 성산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하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임금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6명의 충신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70여 명이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처자식이 노비가 되었습니다. 삼족이 멸했습니다. 피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세조는 가차없었습니다. 반역의 싹을 완전히 자르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결국 단종에게로 향했습니다. 1457년 11월 17일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영월에 유배되어 있던 단종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릉이 있는 그곳 영월에서 단종은 16 혹은 17의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독약을 마셨다는 설과 목이 졸렸다는 전설이 전해지나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조선의 6번째 왕이었던 소년이 숙부의 명으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종은 혼자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습니다. 충신들은 이미 죽었고 가족은 멀리 있었고 백성은 도울 수 없었습니다. 16살 소년이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안평대군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뛰어난 예술가였던 그는 유배지에서 독살되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렸고 시를 지었습니다.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었습니다. 왕의 형제라는 것만으로 위험했습니다. 세조는 형제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금성대군 세종의 6째 아들은 단종 포기 시도와 연루되어 사사되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카를 불쌍히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동정도 죄였고 침묵도 죄였습니다. 세조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의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였습니다. 삼촌이 조카를 죽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22명의 자식 중 절반이 피로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어린 나이에 병으로 죽었고 어떤 이는 권력, 투쟁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종이 꿈꾸었던 조화로운 왕실은 증오와 배신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훈민정음은 백성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의 혈통은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빛과 그림자. 세종의 삶은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에는 찬란한 업적이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과학 발전, 영토 확장. 세상이 그를 성군이라 부르는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는 끝없는 가족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요절, 두 며느리의 배출, 손자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육. 세상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세종의 능, 문종의 능, 단종의 능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용한 무덤들입니다. 바람만이 그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풀이 자라고 꽃이 피고 눈이 내립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무덤은 변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만약 세종의 영혼이 지켜보고 있다면 무엇을 생각할까요? 나의 지혜가 백성은 구했지만 내 피는 구하지 못했구나. 나는 나라를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던가? 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겼지만 내 자식들은 불쌍히 여기지 못했구나.
아니 어쩌면 너무 많이 사랑했기에 지키지 못한 것일까. 사랑이 깊을수록 상처도 깊은 법입니다. 하늘은 글자를 주었고 인간은 피로 그 뜻을 썼습니다. 세종이 만든 28글자는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며 수천만 명의 입에서 노래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시인들이 시를 짓습니다. 모두 세종이 만든 글자로 합니다. 하지만 그 글자를 만든 손은 자식들의 관을 어루만져야 했습니다. 나라를 밝힌 빛은 눈물로 태어난 것입니다. 훈민정음 서문에 세종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노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세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왕도 자신의 가족은 구할 수 없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아버지로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세종을 성군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옳습니다.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비극적인 아버지였고 불행한 할아버지였습니다. 그의 업적은 영원하지만 그의 고통 또한 영원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짙어집니다. 세종의 빛은 너무나 강렬했기에 그의 그림자 또한 깊고 어두웠습니다. 세조는 재위 1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법을 정비하고 군사를 강화했습니다. 조선을 안정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악몽을 꾸었다고 합니다. 죽은 조카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피 묻은 신하들이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왕관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낮에는 왕이었지만 밤에는 한 인간이었습니다. 후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세조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강한 왕이 떠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죄 많은 왕이 떠났다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의 장례는 성대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무덤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글로 생각하고 한글로 사랑을 속삭이며 한글로 꿈을 꿉니다. 그 모든 순간 세종의 눈물이 함께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문장 속에 한 아버지의 슬픔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모든 이야기 속에 한 왕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 속에 한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한 나라를 위해 가족을 잃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구하기 위해 자식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왕관과 아버지의 마음 사이에서 세종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질문만이 남습니다. 역사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만을 남깁니다. 위대함의 대가는 무엇인가? 한 사람의 업적이 한 가족의 파멸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우리는 빛만을 기억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림자도 함께 기억해야 하는가? 성군의 뒤에 숨은 인간의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세종대왕. 우리는 그를 지폐에 새기고 동상으로 세우며 이름을 부를 때마다 존경심을 담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땅합니다. 그는 존경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또 다른 면을 보았습니다. 왕관 아래 숨겨진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업적 뒤에 가려진 가족의 비극을 보았습니다. 빛 속에 감춰진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22명의 자식, 그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병으로, 어떤 이는 칼로, 어떤 이는 도구로. 한 아버지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의 혈통이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저주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하늘의 시험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탐욕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 한 명이 동시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버지 중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여러분은 한글을 볼 때마다 조금 다른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아름다운 글자 속에 숨겨진 눈물을 볼 것입니다. 과학적인 음소 체계 뒤에 가려진 인간의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역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승리만이 아니라 희생도 함께 기억하는 것, 빛만이 아니라 그림자도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역사입니다. 빛과 그림자, 세종의 유산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빛으로 글을 읽고 그의 그림자로 인간을 이해합니다. 완벽한 성군은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한 인간이 있을 뿐입니다. 세종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완벽에 가까웠지만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불완전했던 한 인간. 그리고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를 더욱 인간답게 만듭니다. 더욱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더욱 공감할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슬퍼하고 후회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개인의 고통을 견디면서도 공공의 선을 위해 헌신한 인간이었습니다. 가족의 비극을 겪으면서도 백성을 위해 일한 인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눈물을 감추고 나라를 위해 웃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종이었습니다. 성군이자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세종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졌나요? 역사를 보는 눈이 조금 깊어졌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 속 감춰진 이야기들을 찾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주세요. 함께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들은 살아있습니다. 세종의 눈물도 단종의 고통도 모두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